서영춘. 그는 대한민국에 웃음을 가져다 준 제왕이었지만 웃음을 위해 스스로를 불태운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랩과 화려한 몸짓으로 3만 명의 걱정을 달랬지만 불이 꺼진 후에는 피 섞인 소주를 마시고 깡마른 몸을 꼭 껴안아야 했습니다. 1986년 58세의 나이로 천재광대가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아니면 무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었을까요? 살살이 가면 뒤에 숨은 서영춘의 58년 인생을 따라가 봅시다. 모든 거대한 이야기는 끝이 있고 모든 별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1986년 11월 1일 오후 4시 35분 서울 풍납동의 한 병실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가장 시끄럽고 유쾌했던 소음이 멈췄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하늘이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광대를 위해 연주하는 진홍옥처럼 들렸습니다. 향년 58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금기라 부를 나이에 서영춘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재가 되어 세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사인을 간암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것은 단순한 암세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은 그가 평생토록 사랑했고 평생토록 미워했던 웃음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연인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그날 사람들은 밥숟가락을 놓으며 탄식했습니다.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그 탄식은 단순한 팬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고달팠던 시절 유일한 진통제를 잃어버린 환자들의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도대체 서영춘은 누구였을까요? 아니, 1928년부터 1986년까지 이 격동의 한반도 역사 위에서 그가 연기했던 살살이라는 캐릭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립니다. 1986년에 차가운 병실을 뒤로 하고 전설이 잉태되던 그 뜨겁고도 서러웠던 1928년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1928년 8월 25일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년리. 지금은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지만 90여 년 전 그곳은 절망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수탈은 극에 달해 있었고 농부들의 손에는 굳은 살만 남고 쌀독은 비어갔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안개처럼 자욱하던 그해 여름, 부여섯 씨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과 누나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래로도 동생들이 태어날 칠남사녀 대가족의 다섯째. 그가 바로 서영춘이었습니다. 대가족의 틈바구니에서 자란다는 것은 일찍부터 생존의 기술을 터득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울면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울면 시끄럽다고 꿀밤을 맞는 시대였습니다. 어린 영춘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아니 적어도 굶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흐르는 피는 남달랐습니다. 유교적 질서가 엄격했던 시골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씨 집안 형제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딴따라의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형 서영은 또한 코미디언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그들의 혈관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광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는 늘 젓가락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호통소리보다 형제들의 흥얼거림이 더 크게 들리던 집. 그곳에서 어린 영춘은 글자보다 리듬을 먼저 배웠고 예의범절보다 남을 웃기는 표정을 먼저 익혔습니다. 동네 어귀는 그의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그는 관찰력이 비상한 아이였습니다. 훈장님 순사, 동네 주정뱅이 아저씨. 그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모두 개그의 소재였습니다.
그가 훈장님의 헛기침 소리를 흉내내면 아이들은 배꼽을 잡고 둥글었습니다. 그 순간 소년 영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사탕을 먹었을 때보다 더 짜릿한 쾌감이었습니다. 아, 내가 움직이니까 저들이 웃는구나.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들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식민지 소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력. 타인의 감정을 지배하는 힘. 훗날 대한민국을 웃음바다로 만들 서영춘 매직의 씨앗은 바로 그 임실의 흙바닥 위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소년은 청년이 되었지만 시대는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의 광풍이 몰아치며 일제는 조선의 숟가락 하나까지 공출해 갔습니다. 더 이상 시골에 머물 수 없었던 서영춘은 더 넓은 세상, 경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는 더 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시골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재능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을 웃기는 입담이었고 또 하나는 의외로 섬세한 그림 실력이었습니다. 운명은 그를 극장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극장은 대중문화의 성전이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고 악극단 쇼가 펼쳐지는 그곳은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서영춘은 그 극장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문 밖에서 사다리를 탔습니다. 바로 극장 간판을 그리는 화공이 된 것입니다. 당시 간판 화공은 단순한 기술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함석판 위에 배우의 얼굴을 생생하게 그려 넣어야 하는 예술가와 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서영춘은 동대문과 장충단 일대의 극장을 돌며 페인트 냄새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얼굴도 저 간판에 걸릴 수 있을까? 김승호, 최은희, 나운규.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그리면서 그는 수없이 자문했을 것입니다. 붓끝으로 그들의 눈매를 묘사하고 화려한 의상을 색칠하면서 그는 캔버스 속 주인공이 된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화공은 무대 뒤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배우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박수를 받을 때 그는 어두운 창고에서 신나 냄새를 맡으며 붓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 거리감,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무대와 작업실 사이에 그 짧은 거리가 청년 서영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화공 생활은 그에게 뜻밖의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판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영화나 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고 배우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무대 위 배우들의 기술을 훔쳤습니다. 저기서는 잠시 멈춰야 해. 저 대사는 좀 더 빠르게 쳐야 웃기지. 넘어질 때는 그냥 넘어지면 안 돼. 다리를 꼬면서 넘어져야 해. 교과서도 없었고 스승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깨너머로 본 것들이 그의 교재였습니다. 그는 무대 감독이 조명을 어떻게 쏘는지, 악단이 언제 효과음을 넣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객들이 어느 타이밍에 박수를 치고 어느 대목에서 폭소를 터뜨리는지를 뼈저리게 체득했습니다. 남들이 무대 위만 볼 때 그는 무대 뒤의 생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준비된 연출가이자 배우였습니다. 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극장 뒷골목. 그곳이 바로 서영춘 코미디의 태동지였습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막 피어나려던 문화 예술계는 다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함락되었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서영춘 역시 그 거대한 피난 행렬 속 이름 없는 한 점이었습니다. 전쟁은 지옥이었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나날들,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굶주림에 지친 신음소리.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지옥 같은 비극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미친 듯이 웃음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잠시라도 현실을 잊게 해줄 마취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임시 수도 부산. 그 혼란 속에서도 쇼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깡통을 두드리며 음악을 연주했고 찢어진 옷을 기워 입은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영춘은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피난지 극장의 간판을 그리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막연한 동력만이 아닌 굶주린 짐승 같은 야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세상.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나.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끊임없이 흉내를 냈습니다. 작업실 동료들은 그의 최고의 관객이었습니다. 야, 영춘이 너는 그림 그리지 말고 나가서 춤이나 춰라. 네가 배우들보다 낫다 임마. 동료들의 칭찬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끼는 송곳과 같아서 주머니 속에 감추려 해도 뚫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림 그리는 서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다. 배우들 흉내를 내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휴전. 폐허가 된 서울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악극단들은 재정비에 들어갔고 쇼 비즈니스는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당시 악극단 생활은 그야말로 유랑 생활이었습니다. 배우가 아프거나 도망가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구멍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끼 있는 스태프들이 대타로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서영춘은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무대 뒤편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때로는 단역 배우들이 펑크를 내면 엑스트라로 무대에 섰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는 행인 역할, 얻어맞고 쓰러지는 졸병 역할. 하지만 그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몸짓을 섞어 관객의 시선을 훔쳤습니다. 넘어질 때도 그냥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꼬며 기묘하게 넘어졌고 맞을 때도 아이고 하는 평범한 비명 대신 아따따따 하는 괴상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연 배우들은 쟤 왜 저러냐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극장주들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저놈 봐라. 제법인데. 하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은 화공이었습니다. 정식 단원이 아니었기에 급여는 쥐꼬리만 했고 대우는 형편없었습니다.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무대 뒤에서 양석천, 양훈, 구봉서 같은 당대 스타들의 화려한 의상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서영춘은 그들의 연기를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홀쭉이 양석천의 코미디, 뚱뚱이 양훈의 느긋함, 구봉서의 재치 있는 입담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밤이면 거울을 보며 그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주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더 빠르게, 더 미치게, 더 정신없게. 기존의 코미디가 느릿하고 여유 있는 만담 위주였다면 그는 성격 급한 한국인의 기질에 딱 맞는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여신이 그에게 손짓하는 날이 왔습니다. 1958년의 어느 날 밤, 장소는 서울 종로의 유서 깊은 극장 단성사였습니다.
당시 단성사는 최고의 인기쇼가 열리는 메인 스테이지였고 이곳에 선다는 것은 곧 인류 연예인임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단성사 객석은 수많은 관객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객석은 기대감으로 웅성거리고 있었고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작을 불과 몇십 분 앞두고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쇼의 중요한 파트를 담당해야 할 조연 배우 한 명이 연락두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해 뻗었는지 아니면 돈을 더 주는 다른 극장으로 도망을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무대에 올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 누구 없어? 아무나 빨리 나와봐. 단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대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쇼가 펑크나면 관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릴 것이 뻔했습니다. 극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단장의 눈의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동료들에게 농담을 던지며 낄낄거리고 있는 깡마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간판 화공 서영춘이었습니다. 단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서영춘, 네가 올라가라. 서영춘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요? 저 대사도 모르는데요. 옷도 없는데요. 단장은 그의 등을 떠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사 필요 없어. 그냥 가서 시간만 때워.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똥을 싸든 마음대로 해. 무대만 비우지 마. 그렇게 떠밀리듯 서영춘은 무대 조명 아래로 던져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공포,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영춘의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임실 시골 마을에서부터 끓어오르던 그 광대의 피가 폭발했습니다. 관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누구야? 처음 보는 놈인데? 간판쟁이 아니야? 야유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 서영춘은 특유의 멍한 표정을 지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팔다리를 흐느적거리며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도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다리가 풀린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인 계산이었는지 본인조차 몰랐을 그 기묘한 움직임. 그때 객석 앞줄에서 푸아하 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정해진 대본은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평소 작업실에서 동료들을 웃기던 그 말투 그대로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막히면 몸을 썼습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누나를 굴렸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고무로 만든 것처럼 자유자재로 꺾였고 그의 입에서는 기관총처럼 쉴 새 없이 엉뚱한 소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점잖은 만담과는 차원이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슬랩스틱이자 전위적인 부조리극이었습니다. 문법도 없었고 맥락도 없었습니다. 오직 웃음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달리는 폭주기관차였습니다. 객석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자를 치고 발을 구르며 웃어댔습니다. 저런 미친놈은 처음 본다. 배꼽 빠지겠다. 단성사의 낡은 지붕이 들썩일 정도의 폭소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가슴을 졸이던 단장은 안도의 한숨을 넘어 경악했습니다. 땜빵으로 내보낸 화공이 주연 배우보다 더 큰 박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무대에서 내려온 서영춘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의 눈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페인트 붓을 잡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손에는 붓 대신 마이크가, 캔버스 대신 관객들의 마음이 쥐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화공 서영춘이 죽고 코미디언 서영춘이 태어난 밤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코미디의 파도를 뒤바꿀 살사리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극장을 평정한 그에게 더 거대한 괴물,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성사의 그 뜨거웠던 밤이 지나고 서영춘이라는 이름 석자는 충무로와 종로 일대의 흥행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초반, 진정한 혁명은 무대 밖에서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라디오의 시대였습니다. 텔레비전 수상기가 부잣집의 거실을 장식하는 사치품이었던 시절, 서민들의 유일한 친구이자 정보원은 네모난 나무 상자, 라디오였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라디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풍경. 그것은 당대의 가장 보편적인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의 마법은 타고난 목소리의 마술사였던 서영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961년 문화방송이 라디오 방송을 개국하면서 전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당시 방송국 PD들은 극장 무대를 휩쓸고 다니던 서영춘의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방송국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서영춘의 코미디는 몸쓰는 슬랩스틱, 즉 눈으로 보는 코미디가 강점 아닙니까? 과연 그의 기괴한 몸동작과 표정 연기가 보이지 않는 청취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방송 관계자들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서영춘은 이 우려를 단 한 번의 방송으로 불식시켰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다는 제약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각적 정보를 청각적 정보로 치환하는데 천재적인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사만 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효과음을 입으로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문 여는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동물 울음소리, 심지어 전쟁터의 포탄 소리까지 그의 입을 통하면 실제보다 더 실감나게 재현되었습니다. 청취자들은 라디오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생생한 총천연색 영화를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기관총처럼 빠르게 쏘아붙여졌고, 때로는 구성진 노랫가락으로 변해 사람들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당시 전극 성우들이 정확한 발음과 감정 전달에 치중했다면 서영춘은 언어의 파괴와 재조립을 통해 소리 그 자체를 웃음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특히 1964년부터 TBC 동양방송 라디오에서 방송된 가로수를 누비며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의 입담은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교통질서를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택시 운전사, 깐깐한 경찰, 시골 영감 등 수많은 캐릭터를 목소리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분리해 연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영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라디오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단한 하루를 마친 서민들의 피로회복제였고 꽉 막힌 세상을 뚫어주는 사이다였습니다. 라디오 스타로서의 서영춘은 이미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 흑백 상자 속에 사람이 들어가 움직이는 텔레비전이라는 괴물을 대중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서영춘을 만나 비로소 바보 상자라는 애칭을 얻으며 안방극장의 주인이 됩니다. 1969년 8월 ABC TV의 개국은 한국 코미디 역사에서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목소리로만 만났던 스타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설적인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있었습니다. 코미디언 구봉서, 배삼룡, 곽규석, 그리고 서영춘. 당대의 네로라 하는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총출동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전 국민의 일요일 저녁을 책임지는 일종의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시청률은 70%를 넘나들었고 방송 시간만 되면 거리에 인적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 등장한 서영춘은 시각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깡마른 몸매, 툭 튀어나온 광대뼈, 퀭한 눈. 잘생긴 미남형 배우들이 지배하던 브라운관에 나타난 이 기묘한 외모의 사내는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라디오 시절 갈고 닦은 현란한 화술에, 극장 쇼 시절 체득한 슬랩스틱 액션이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가 났습니다. 그는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설쳤고 카메라 앵글을 무시하며 뛰어다녔습니다. PD들은 그를 잡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이 시기 우리는 한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트로이카 체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봉서, 배삼룡, 그리고 서영춘. 이 세 사람은 각자 완벽하게 다른 포지션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구봉서가 젠틀하고 지적이며 상황을 정리하는 정극 연기 기반의 코미디를 담당했다면 배삼룡은 조금 모자라고 둔하며 항상 당하는 바보 연기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영춘은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그는 이 두 가지 분류로 설명할 수 없는 제3의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봉서처럼 똑똑하지도 않았지만 배삼룡처럼 마냥 당하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상황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는 트릭스터이자 부조리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의 별명 살사리는 바로 이러한 캐릭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약삭빠르게 상황을 모면하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다가도 약자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소심인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배삼룡이 넘어져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웃음을 주었다면 서영춘은 얄미울 정도로 깐죽거리며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웃음을 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서영춘을 보며 묘한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너무나 엄숙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모든 것이 각 잡혀있고 통제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영춘의 거침없는 말장난과 권위에 대한 엉뚱한 도전은 통쾌한 해방구였습니다. 그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여장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점잖은 양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망측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춘은 그 금기를 보란듯이 깨부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수다쟁이 아줌마 혹은 못생긴 여고생 역할을 즐겨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영춘의 여장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능청스러워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머, 총각, 이거 너무 비싸다. 깎아줘, 잉. 콧소리를 섞어 애교를 부리다가도 수틀리면 갑자기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야, 안 깎아줘? 라고 돌변하는 그의 영예는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의 말투와 제스처를 흉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이 겪는 생활 속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값을 깎기 위해 목숨 거는 어머니들의 억척스러움, 며느리를 구박하면서도 손자에게는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의 이중성. 그의 캐릭터는 우리네 이웃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억눌려 있던 여성 관객들은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한 서영춘의 연기에 박수를 보냈고, 남성 관객들은 권위가 해체되는 모습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큼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는 웃음의 독재자였습니다. 이 시기 서영춘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음악적 재능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래퍼이자 리듬의 마술사였습니다. 당시 대중가요는 트로트나 포크 음악에 정형화된 사분의사박자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춘은 그 박자를 마음대로 해체하고 조립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떠도 곱부 없이는 못 마셔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누구나 아는 동요나 구전가요가 그의 입을 통하면 전혀 다른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박자를 쪼개고 밀고 당기는데 천부적이었습니다. 쿵짝거리는 뽕짝 리듬 위에 얹어지는 그의 속사포 랩은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는 주술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대표곡 서울 구경을 들어보십시오.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에 표를 끊어가지고 10년을 갔네. 숨 쉴 틈 없는 전개, 쏟아지는 가사, 중간중간 들어가는 아싸, 좋다 같은 추임새.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몰려든 수많은 이촌향 도민들의 정신없는 삶을 대변하는 리듬이었습니다. 빨리빨리가 미덕이 되기 시작한 시대, 서영춘의 빠른 입담은 그 시대의 속도계였습니다. 표를 끊고 10년을 갔다는 과장된 가사 속에는 성공을 꿈꾸며 서울로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민초들의 서글픈 자화상이 녹아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어깨를 들썩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왠지 모를 짠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웃기지만 슬픈 페이소스의 제왕이었습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며 서영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방송국 출연료 외에도 전국의 밤무대와 행사장 섭외 영순위였습니다. 돈은 갈피로 긁어모으듯 들어왔고 그는 당대 연예인 중 최고의 납세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이 화려한 전성기의 이면에서 서영춘의 육체와 영혼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그가 무대 위에서 영원히 춤출 것이라 믿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전국을 누비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헬리콥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헬기 안에서 그를 위로해 준 것은 가족도 동료도 아닌 차가운 소주병이었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 하늘을 날아다니는 민간 헬리콥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통령, 재벌 총수, 그리고 코미디언 서영춘이었습니다. 당시 서영춘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새벽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면 낮에는 방송국 녹화, 저녁에는 지방 공연, 밤에는 서울의 야간업소 출연.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그 시절,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는 러브콜을 소화하기 위해 그는 헬기를 전세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무대로 직행하고 박수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다시 헬기에 올라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삶.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서영춘이 돈을 갈퀴로 긁어모은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대 연예인 소득 순위 최상위권,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좁고 시끄러운 헬기 안에서 쪽잠을 자며 이동하는 그의 표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높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자신의 발 아래 있었지만 정작 그 세상 속으로 내려가 맘 편히 밥 한 끼 먹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떠 있는 고독한 섬이었습니다. 이 시기 서영춘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설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른바 다이아몬드 바지 사건입니다. 당시 서영춘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듯 무려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가난했던 화공 시절의 서름을 보상받으려는 듯 그는 그 반지를 트로피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사석에서도 그 반지는 그의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 공연을 마치고 거나하게 술에 취한 그가 숙소 근처의 재래식 화장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볼일을 보던 중 손가락에서 헐거워진 그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툭 하고 빠져 시커먼 오물통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술이 확 깰 법도 한 상황.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에 육박하는 보석이 똥통에 빠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을 불러서라도, 아니 직접 들어가서라도 그 반지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영춘은 그 어두운 구멍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코를 막고 툭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에이 씨, 더러워, 관두자. 동료들이 기겁을 하며 물었습니다. 형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걸 그냥 두고 와요. 3캐럿인데. 그러자 서영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야, 똥통에 빠진 다이아몬드가 무슨 보석이냐. 그건 이미 똥이야. 내 손 떠났으면 내 거 아니지. 누군가 똥 퍼가는 사람이 횡재하겠지. 이 기막힌 일화는 단순한 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그의 기묘한 허무주의를 보여줍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생명을 깎아가며 무대에 섰지만 정작 그렇게 번 돈에는 큰 집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돈이나 보석보다 중요한 것은 순간의 기분,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구질구질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반지를 찾는 자신의 모습이 스타 서영춘의 가오를 구기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공수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역시 서영춘답다며 웃어넘겼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그것은 서글픈 징조였습니다. 반지를 똥통에 버리듯 그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그렇게 조금씩 미련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 그의 활동 영역은 브라운관을 넘어 스크린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코미디 영화의 전성시대. 신성일, 엄앵란의 멜로 영화와 당당히 맞짱을 뜬 것이 바로 서영춘 주연의 코미디 영화들이었습니다. 특히 1970년 개봉한 영화 여자가 더 좋아하는 그의 여장 연기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남녀 1인 2역을 소화하며 성별을 넘나드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그 장면들 뒤에는 서영춘의 육체적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 촬영 현장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전장치도 대역 스턴트맨도 없었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고 달리는 차에 매달리고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감독이 대역 쓸까요? 라고 물으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짜가 하면 관객들이 안 웃어. 내가 굴러야 진짜로 아파 보이고 그래야 웃기지. 그의 몸은 강철이 아니라 고무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충격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과정에서 그의 관절과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웃음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였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몸을 담보로 잡혀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붓는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터진 웃음은 마약과 같아서 관객들은 더 강한 웃음, 더 자극적인 몸짓을 원했습니다. 어제 웃겼던 것으로는 오늘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창작의 고통, 그리고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그 고통을 잊기 위해, 혹은 다음 무대를 위한 에너지를 억지로 짜내기 위해 그가 손을 댄 금단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코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회복제였고 긴장 완화제였던 술은 점차 그의 주식이 되어갔습니다. 밥알을 씹을 힘도 없을 만큼 지쳤을 때 술은 액체로 된 밥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야 말이 술술 나와 술이 없으면 혀가 굳어. 무대 뒤 대기실에는 항상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땀범벅이 되어 무대를 내려온 그는 물 대신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가정에서의 서영춘은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만인의 연인, 화려한 스타였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중환자였습니다. 훗날 아들 서동규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항상 술 냄새를 풍기며 주무시고 계셨다. 깨어있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아내 이영옥 씨는 밤마다 피 묻은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며 오열했습니다. 1977년 그의 몸이 마침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TBC의 간판쇼 프로그램 고전 유머 극장 녹화 도중 평소처럼 무대를 날아다니던 그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 또한 서영춘의 기막힌 슬랩스틱 연기인 줄 알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에게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강영화입니다. 간이 돌처럼 굳어가고 있어요. 당장 술을 끊고 요양하지 않으면 1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수년간 들이부은 술과 살인적인 스케줄,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이 기어이 그의 간을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방송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영춘 없는 코미디 프로그램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제발 입원하자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춘은 입원 며칠 만에 제 손으로 링거 주사 바늘을 뽑아버렸습니다. 의사 양반이 뭘 몰라서 그래. 나는 무대에 서야 낫는 병이야. 병원 냄새 맡고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죽어. 그는 다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복수가 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든 배를 헐렁한 한복으로 감추고 누렇게 뜬 황달긴 얼굴을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요건 몰랐지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서영춘이야. 아프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편에서 그의 생명시계는 째깍째깍 누구보다 빠르게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의 두 번째 막이었습니다. 198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지만 서영춘의 시대는, 그리고 서영춘의 시간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1980년 12월 1일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흑백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순간 바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중에게는 신세계가 열린 축복과도 같은 날이었지만 병마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던 늙은 광대 서영춘에게 이 기술적 진보는 잔인한 심판대와도 같았습니다. 흑백 화면은 관용이 있었습니다. 배우의 잡티와 주름, 그리고 병색을 적당히 회색 톤으로 감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컬러 화면은 그 어떤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으로도 감출 수 없는 누렇게 뜬 얼굴색, 황달기가 역력하여 탁해진 눈동자,
그리고 복수가 차올라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복부 라인까지. 컬러 TV는 늙고 병든 광대의 치부를 현미경처럼 적나라하게 대중 앞에 전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려한 색감에 열광하면서도 화면 속 서영춘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춘 씨, 얼굴이 왜 저렇게 흑빛이야? 입술이 보라색이네? 어디 아픈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방송국 대기실까지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더 두껍게 분을 발랐고 입술에는 피처럼 붉은 루즈를 짙게 칠했습니다. 그것은 미용을 위한 화장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지려는 처절한 위장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들키면 안 돼. 관객이 나를 보고 걱정하면 그건 코미디가 아니야. 조명이 켜지면 그는 더욱 과장되게 웃고 더 높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는 전성기보다 더 격렬한 슬랩스틱을 선보여야만 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큐 사인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뇌에서는 엔돌핀이 솟구쳤고 고통은 잠시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무대 위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자 저주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연예계 판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춘과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트로이카의 한 축인 배삼룡이 신군부의 서슬, 퍼런 사회 정화 조치와 연예계 은퇴 압력, 그리고 사업 실패 등으로 급격히 몰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라이벌이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무대 뒤로 사라지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서영춘은 깊은 고립감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특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유행어와 함께 등장 이주일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주일은 서영춘이 개척해 놓은 못난이 코미디와 슬랩스틱을 계승하면서도 더 파격적이고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지큐 음악에 맞춰 엉덩이를 흔드는 이주일의 춤사위에 온 국민이 열광할 때 서영춘은 분장실 구석에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태웠을지도 모릅니다. 저 친구 엉덩이 흔드는 게 예사롭지 않구만.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확인하는 노장의 비애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아놓은 길 위를 후배들이 신나게 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안도감과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아직 나 서영춘 안 죽었다. 보여주마. 진짜가 뭔지. 1981년 그는 MBC의 간판쇼, 일요일 밤의 대행진 등에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썼습니다. 이 시기 그가 보여준 투혼은 눈물 겨울 정도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게다가 강영화 말기의 몸으로 그 무대 위에서 덤블링을 하고 맨바닥을 구르며 온몸을 던졌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카메라에 불이 꺼지면 마법은 풀렸습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PD의 외침과 함께 서영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매니저가 달려와 그를 부축해야만 겨우 검을 떼거나 아예 탈진하여 엎혀서 나가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나가시면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아주 독한 파스 냄새.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알코올 냄새. 그리고 왠지 모를 피냄새 같은 비릿함까지. 저희는 감히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거대하고 또 너무나 작아 보였거든요. 후배 개그맨들은 존경심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침묵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후배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대기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신음했습니다.
복수가 차올라 터질 듯한 배를 움켜쥐고 그는 다음 대사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가정에서의 서영춘은 더 이상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줄을 잡고 버티는 환자이자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건 가장이었습니다. 강영화는 합병증을 동반했습니다. 식도 정맥류가 터져 피를 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 이영옥 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전국에 좋다는 약은 다 구해왔습니다. 인삼, 녹용, 민간요법. 하지만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간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발 방송 좀 쉬세요. 이러다 정말 죽어요. 아내의 애원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쉬면 우리 식구들은 뭐 먹고 살아? 내가 벌어놔야 애들 공부도 시키고 시집장가도 보낼 거 아니야. 그가 죽음 앞에서도 마이크를 놓지 못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 임실 시골 마을에서 겪었던 그 배고픔을 자식들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집념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는 엄하고 무심한 아버지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잠만 잤고 깨어있을 때는 대본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 뒤에는 자신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공포와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 대신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어 번 돈으로. 이 무렵 방송 출연료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아니면 대중과의 만남을 끊을 수 없었던지 그는 밤무대 업소를 돌았습니다. 나이트클럽의 탁한 공기와 담배 연기는 강영화 환자에게 치명적인 독가스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를 불렀습니다. 취객들은 그가 아픈 줄도 모르고 술잔을 건넸습니다. 어이, 서영춘 씨, 한 잔 받아. 연예인이 술 빼면 쓰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야 취객들의 흥을 맞출 수 있었고 술을 마셔야 통증이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배인 줄 알면서도 그 잔을 비웠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그에 가는 돌처럼 구더 기능을 상실해 갔습니다. 동료 코미디언 베일집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업소 대기실에 가보면 형님은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계셨어요. 흔들어도 안 일어날 것처럼. 그런데 사회자가 서영춘 하고 이름을 부르면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셨죠. 나가면서 야, 일집아. 나 얼굴 괜찮냐? 웃기냐? 하고 묻는데 저는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제의였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서서히 자살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사람을 챙겼습니다. 특히 배고픈 후배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도 그는 방송이 끝나면 후배들을 이끌고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술잔에는 몰래 사이다를 채우고 후배들에게는 아낌없이 술과 비싼 안주를 시켜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개그맨이 배고프면 안 된다. 배고프면 웃음이 구차해져. 비굴해진다고. 든든하게 먹어야 배짱 있게 웃길 수 있는 거야. 당시 무명이었던 후배들은 선배의 덜덜 떨리는 손을 보며 목이 메어 안주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운지, 그리고 그 배고픔이 예술가의 자존심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자신이 겪었던 그 처절한 가난을 후배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선배의 마음. 비록 자신의 몸은 병들어 가고 있었지만 후배들의 꿈만큼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던 그의 내리사랑. 이것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후배들이 서영춘을 아버지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1984년이 저물어갈 무렵
서영춘의 활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정신력으로도 육체의 붕괴를 막을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에서는 그를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은퇴식이자 다가올 이별을 준비하는 예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춘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최후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5년 운명의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985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서영춘의 몸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강영환은 이미 말기로 진행되었고 간암 세포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가족들에게 조용히 통보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해요. 더 이상 무리하면 1년도 못 넘깁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할 때였습니다. 제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만 받자고, 돈이고 방송이고 다 필요 없다고 아내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서영춘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의사의 경고 앞에서도 초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누워만 있으면 나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무대에서 죽는 게 낫지. 병원 천장만 보고 있다가 죽기는 싫다. 그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기에 그는 더욱더 세상과 그리고 대중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병실의 침묵보다는 관객의 소음이 그에게는 더 필요한 산소 호흡기였기 때문입니다. 방송국 PD들도 그의 건강 상태를 알았기에 섭외를 주저하던 시기 서영춘은 스스로 짐을 꾸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화려한 조명이 있는 서울의 대형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장터, 시골 마을의 작은 행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영춘이 돈독이 올랐나 봐. 저 몸으로 장터 약장수 무대까지 뛰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물론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생계 수단이기도 했지만 그가 장터를 찾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심의가 없었습니다. 저속하다, 퇴폐적이다라며 그의 몸짓을 난도질하던 검열관도 시간을 재촉하는 PD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고 순수하게 웃어주는 흑투성이 관객들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서영춘이 왔네. 텔레비전보다 더 늙었구먼. 할머니들이 건네는 투박한 농담에 그는 제가 원래 좀 사갔어요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광대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순수했던 시절, 극장 간판을 그리며 꿈을 키웠던 그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흙먼지 날리는 바닥, 막걸리 냄새, 그리고 가식 없는 웃음소리. 그것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진짜 무대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그해 가을, 그는 아들 서동균을 불렀습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청한 것입니다. 그는 앙상해진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동균아,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아들이 머뭇거리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애비처럼 광대짓은 하지 마라. 그것은 유언과도 같은 당부였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게 이 짓이다. 남들 웃기느라 내 식구들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이 짓이야. 너는 평범하게 살아라. 남들처럼 월급 받고 저녁에 일찍 들어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자신이 겪었던 창작의 고통, 무대 뒤의 공허함, 그리고 망가진 육체.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 가시밭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훗날 아들 서동규는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하면서도 내심 아들이 자신의 끼를 물려받았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고 말입니다. 하지 마라는 말 속에는 내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회한과 동시에 그래도 나는 이 길을 사랑했다는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광대의 피는 그렇게 말 한마디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986년으로 접어들며 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지력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혼수 상태가 오락가락했고 극심한 복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섭외가 오면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해 초 한 특집 프로그램 녹화장. 대기실에 누워있던 그는 큐 사인이 들리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기적을 보는 것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요건 몰랐지? 그는 무대 위에서 날아다녔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관객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편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후배들은 선배의 동작 하나하나가 생명을 깎아내는 소리처럼 들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 웃음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한 인간이 죽음과 맞서 싸우며 피워올리는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오부녀의 코너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자 서영춘은 그 자리에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방송국 무대에서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무대 의상을 벗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천재 코미디언.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멈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병만은 잔인했습니다. 복수는 폐를 압박해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암세포는 뼈까지 전이 되어 끔찍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진통제로도 제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그는 신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서도 그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TV를 켜놓고 후배들의 개그 프로그램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은 희미하게 웃기도 하고 가끔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면서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 저기서는 템포를 좀 더 빨리 가져가야지. 아, 저건 너무 질질 끄는데. 그의 몸은 침대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브라우관 속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곧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구봉서, 배삼룡, 송해 등 평생의 동지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친구의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그를 아꼈던 단짝 구봉서는 친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춘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한판 놀아야지. 우리 아직 할 거 많잖아. 서영춘은 힘겹게 눈을 떠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래왔듯 그 순간에도 친구를 웃기기 위해 입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울지 마요. 촌스럽게 왜 그래? 죽음 앞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주위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심파극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희극인답게 유쾌하게 퇴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1986년 10월의 마지막 밤, 병실 밖에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고장난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커튼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관객 없는 병실, 차가운 링거병, 그리고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그의 마지막 무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986년 11월 1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춘의 의식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깜박거렸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그는 가끔 눈을 뜨고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대 위에서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몸짓 같기도 했고,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향해 잠깐만,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라고 제지하는 손짓 같기도 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가족들과 후배 개그맨들은 그 마지막 몸짓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의 종착점. 바로 그 순간 병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는 서영춘의 마지막 농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설처럼 전해지는 일화이자 그가 뼛속까지 희극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글픈 다큐멘터리입니다. 문병으로 온 한 후배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대선배의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좀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세요?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춘은 그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 피식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죽지 못해 산다. 후배가 그 처절한 대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자 서영춘은 호흡기를 쓴 채로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며 되받아쳤습니다. 왜? 너는 죽지 못해 사냐?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 상황을 비틀어 웃음을 유발하려 했던 그의 본능.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공포를 이겨내려는 인간의 위대한 의지이자 평생 남을 웃겨온 광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오후 4시 35분.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일직선을 그리며 긴 신호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대한민국 코미디의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1986년 11월 1일 16시 35분 서영춘 환자 운명하셨습니다. 향년 58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홍이라 부를 나이였지만 70, 80까지 무대에 서고 싶어 했던 그 열망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고 허무한 생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동료들은 벽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일어나요, 형님.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요건 몰랐지 하며 벌떡 일어나는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비보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국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저녁 뉴스의 앵커는 심통한 표정으로 그의 부고를 전했고 자료 화면으로 그가 생전에 불렀던 서울 구경 노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는 건강한 서영춘과 영정 사진 속에 굳어버린 서영춘. 그 잔인한 대비 앞에서 국민들은 숟가락 놓고 멍하니 TV를 바라보았습니다. 퇴근길 가판대에 석간신문을 집어든 직장인들은 일면 톱기사를 보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언제라도 TV를 켜면 바보 같은 표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것 같았던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일
운명의 장난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날은 성춘의 영혼의 파트너, 구봉서의 회가변 날이었습니다. 연예계 마당발이었던 구봉서의 황합잔치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거대한 축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마자 구봉서는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텅 비었고 대신 서울중앙병원 연간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구봉서는 상주보다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는 영정사진 속의 친구를 향해 원망 섞인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나쁜 놈아, 하필이면 내 생일날 이러냐. 나보고 평생 네 제사밥 챙겨달라는 거냐.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평생을 콤비로 살며 서로를 빛내주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죽음으로, 한 사람은 생일로 엇갈린 그날. 구봉서는 훗날 회고록에 남긴 대로 평생 처음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잔칫집에 가야 할 화환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광경. 그것은 마치 서영춘이 연출한 마지막 블랙 코미디 같았습니다. 슬픔과 허탈함,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이 뒤섞인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객들은 국화꽃을 폈습니다. 장례식은 코미디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 웃음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라이벌이었던 배삼룡은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아야 했고, 전성기를 누리던 이주일은 구석에서 말없이 연신 담만 피워댔습니다. 심영래, 최양락 같은 까마득한 후배들은 선배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들에게 서영춘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코미디라는 장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개척자이자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자신들이 춤을 추고 있음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인 날, 그의 관이 운구체 실릴 때 하늘도 슬퍼하듯 잿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시민들은 길게 서서 운구차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아까운 양반이 우리를 그렇게 웃기더니 제 명은 다 못 채우고 가네. 이제 텔레비전 무슨 재미로 보나. 서영춘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관객의 박수 소리도 없는 차가운 땅속. 하지만 그곳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누리는 헬리콥터도 PD의 곰소리도 없는 진정한 휴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전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웃음의 씨앗들은 그의 자식들에게로,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옮겨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영춘의 죽음 이후 한국 연예계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인기 스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60에서 70년대 가난과 개발 독재의 시대를 관통하며 서민들과 흙바닥에서 뒹굴었던 유랑극단식 코미디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후배들이 더 세련된 개그, 더 지적인 풍자를 선보였지만 서영춘이 보여주었던 그 처절하고 원초적인 몸의 언어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세트장 속에서 잘 짜인 콩트를 보면서도 문득문득 그리워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아무런 계산 없이 온몸을 던지던 그 촌스러운 광대를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웃음 뒤의 눈물이라는 한국 코미디언의 숙명적인 모티프를 완성시켰습니다. 대중은 그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을 웃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창작의 과정인지, 그리고 그 웃음을 만들기 위해 한 인간이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해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가 떠난 이듬해인 1987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TV 부문 특별상 수상자로 고 서영춘을 선정했습니다. 생전에는 바보 연기를 한다, 저질이다 라는 이유로 정당한 예술적 평가를 유보당했던 그가 죽어서야 비로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시상식에서 예술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대리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미망인 이영옥 씨는 트로피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트로피는 너무 늦게 도착한 편지와도 같았습니다. 살아생전 그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인정과 박수가 이제야 주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서영춘이라는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가치는 재조명되었습니다. 2000년 전라북도 임실의 예원예술대학교 교정에는 특별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든 채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서영춘의 동상. 이것은 한국 코미디언 역사상 최초로 걸된 동상이었습니다. 정치인이나 위인이 아닌 평생을 딴따라로 불리며 살았던 광대의 동상이 대학 캠퍼스에 세워졌다는 것. 그것은 그가 한국 대중문화사에 남긴 발자국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방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에는 희극인 최초로 이달의 문화인물에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보감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국가는 뒤늦게나마 고백했습니다. 코미디는 단순한 잡기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고귀한 예술이었다고. 하지만 동상이나 훈장보다 더 살아있는 그의 유산은 바로 그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들입니다. 광대짓은 하지 말하던 아버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딸 서연선과 아들 서동규는 운명처럼 코미디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춘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무거운 왕관인지를.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천재였던 아버지를 떠올렸고 그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아버지, 반만이라도 해봐라.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무대에 섰습니다. 딸 서연선은 1990년대 뛰어난 연기력으로 코미디 부문상을 휩쓸었고 아들 서동균 역시 뮤지컬과 방송을 오가며 아버지의 끼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을 웃길 때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것은 서영춘의 예술혼이 단절되지 않고 면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영춘은 어떤 의미일까요? 놀랍게도 유튜브와 OTT 플랫폼에는 수십 년 전 그가 출연했던 흑백 영상들이 레전드 짤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며 젊은 세대에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화질은 흐릿하고 음질은 조악하지만 그 속에서 펄펄 날아다니는 서영춘의 에너지는 지금의 10대, 20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이 할아버지 랩하는 거 봐. 미쳤다. 몸 쓰는 게 거의 성룡 수준인데. 젊은 세대의 댓글들은 그가 시대를 얼마나 앞서갔던 천재였는지를 증명합니다. CG도 없고 화려한 편집 기술도 없던 시절, 오로지 자신의 신체와 목소리라는 아날로그 도구만으로 수천만 국민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의 능력.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화려함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인간 본연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는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발견되는 힙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살살이라 불렀고 동양의 채플린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보다 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아마도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 우리 모두의 아버지였습니다. 밖에서는 온갖 멸시와 고생을 겪으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을 위해 억지로라도 웃어주려 애썼던 그 시대의 슬픈 아버지상.
그가 똥통에 빠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미련 없이 버리고 돌아설 수 있었던 그 호탕함은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오늘날의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돈? 명예?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웃을 수 있는 여유야. 그는 웃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배고픔도, 전쟁의 공포도, 독재의 억압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마법. 그 마법을 부리기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서영춘의 코미디에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것으로 손쉽게 얻는 웃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낮아짐으로써 타인을 높여주고 삶의 비애를 껴안으며 터뜨리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고통과 병마가 사라진 저 높은 곳, 천상의 무대 위입니다. 그곳에는 깐깐한 PD도, 무서운 검열관도, 그를 괴롭히던 강영화도 없습니다. 오직 그를 사랑하는 관객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막이 오르고 경쾌한 드럼 소리와 함께 그가 뛰어나옵니다. 깡마른 몸이 아니라 탄력 넘치는 몸으로 그는 무대 중앙으로 미끄러지듯 달려나와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나 서영춘 안 죽었어요. 웃음이 살아있는 한 나는 영원히 사는 거야. 자, 한번 놀아볼까? 쿵짝쿵짝 쿵짜작 쿵짝.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고 그는 다시 한번 신명나게 춤을 춥니다. 엉덩이를 흔들고 눈을 굴리고 속사포 랩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도 관객도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하나가 됩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오직 웃음만이 가득한 영원한 커튼콜. 1928년 임실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1986년 서울의 병실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58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을 장작처럼 태워 이 차가운 세상을 데웠습니다. 불꽃은 사그라들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피식 웃을 수 있는 힘, 절망적인 순간에도 요건 몰랐지 하며 농담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서영춘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마음껏 웃으시길. 당신이 있어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살살이 서영춘 선생님.